오하라는 갑자기 해외 발령을 받게 된 희망 없는 회사원입니다. 발령. 그가 도시 생활에 작별을 고하려던 바로 그때 사내 최고의 미녀 악녀가 그를 해외 발령을 피하기 위한 가짜 약혼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짜 사랑이 진짜 심쿵 설렘을 깨우면서 상황은 흥미진진해집니다. 감정. 모든 일이 일어나기 며칠 전 오하라는 상사인 쿠로카와에게 꾸중을 듣고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동료인 훈조지가 그에게 던지는 얼음장 같은 시선 때문이었고 그는 겁이 나서 서둘러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그는 자신과 고양이 카마를 위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그는 훈조지가 자신에게 쓰레기보다 못한 시선을 보냈던 것을 떠올리고 그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해했습니다. 다음 날 동료들과 함께 사무실을 청소하던 오하라는 훈조지가 다시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전날처럼 그는 당황하여 재빨리 청소를 계속했죠. 그녀가 자신을 쓸모없는 게으름뱅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지만 그는 훈조지의 시선이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문제는 본조지는 늘 무표정이어서 누군가를 볼 때마다 항상 자신에게 화가 나 있거나 험악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오해받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지만요. 다음 날 전 직원이 쿠로카와 씨와 본사 대표와의 회의를 위해 모였습니다. 회의에서 쿠로카와 씨는 알래스카에 새로운 지점이 개설될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알리고 그 지점의 지점장으로 갈 직원 한 명을 파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회사는 가족 같은 분위기를 중시하기 때문에 미혼 직원을 알래스카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기혼 직원들은 안심했지만 미혼 직원들은 유롯은 혼자가 된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자원자를 구한다는 말에 오하라는 손을 들고 쿠로카와에게 고양이가 있어서 알래스카에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녀는 그에게 고양이를 좋아하는 건 알래스카로 보내지는 것을 거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후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좋아하든 싫든 누군가는 얼음과 눈의 땅으로 보내질 것이니 준비하라고 말이죠. 그 주 후에 오하라는 카마와 함께 동물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공원에서 훈조지를 만났습니다. 공원에서요. 두 사람은 편하게 서로 인사를 나누었고 스쳐 지나가는 순간 오하라에게 무언가 말을 걸게 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는 입사 이후 훈조지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모든 도움에 감사를 표하며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양한 고양이 카마가 마침내 자신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기에 카마를 두고 떠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훈조지는 갑자기 그에게 결혼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고 순진한 바보 오하라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가 무슨 뜻이냐고 묻자 그녀는 알래스카에 가지 않기 위해 가짜 약혼을 하자고 설명했습니다. 오하라는 본조지의 계획이 전 애인만큼이나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전혀 그 전에 제대로 된 대화는 없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잘 될 거라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 모두 직장에서 하찮은 조연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그 소식이 그들의 약혼은 직장 동료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할 거예요. 그녀는 또한 새 지점이 문을 열 때까지 버틴다면 승산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서 알래스카로 보내지지 않을 거예요. 오하라는 그 계획에 의구심을 품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동의했어요. 정근을 피할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그들은 쿠로카와에게 약혼 사실을 알렸고 쿠로카와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해주자 놀랐습니다. 어느 날 쿠로카와는 오하라와 훈조지에게 일을 맡겼고 그러는 동안 그들이 완성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오하라가 쿠로카와에게 작업이 끝났다고 알리자 쿠로카와는 그들에게 가져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녀에게 파일을 건네주려고 오하라에게 말했던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어가자 동료들이 쿠로카와가 회사 전체에 그들의 약혼 사실을 떠벌리고 다닌 덕분에 깜짝 파티를 계획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약혼 소식을 말이죠. 뜻밖의 반전에 충격을 받은 훈조지와 오하라는 어떻게 해야 할지, 동료들의 흥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훈조지는 나서서 오하라에게 모든 걸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생각 때문에 이런 공경에 처하게 된 거니까요. 오하라가 무슨 뜻인지 묻기도 전에 그녀는 와인 2병을 들고 가버렸습니다. 불쌍한 오하라는 동료들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동료들은 두 사람의 관계와 시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했지만 오하라와 훈조지는 가짜 연애 이야기에 대해 아직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반면에 쿠로카와는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약혼이 혼조지가 임신을 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본조지는 노래방 기계를 들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곧바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방 안에 들뜬 분위기는 가라앉았다. 오하라 씨는 그녀를 대신해 부끄러워졌지만 그녀를 말리지는 않았다. 며칠 후 그녀는 그들의 관계가 시작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오하라 씨에게 설문지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했다. 휴일에 그녀는 그들의 프러포즈 이야기를 위한 자료를 모으러 요코하마에 갔다. 그리고 카페에 들렀는데 사람들에게 그곳이 그들 둘이 처음으로 데이트를 한 곳이라고 말할 생각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오하라 씨가 설문지에 적은 답을 읽고 그를 마주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려고 했지만 그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다. 그래서 바보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그날 남은 시간 동안 오하라의 바보 같은 모습과 함께 보냈지만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진짜 오하라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해가 진 후 그들은 대관람차를 탔고 비좁은 공간에 어색함을 느꼈지만 두 사람은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혼조지는 오하라에게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제대로 팔 수 있도록 커플링을 선물했어요. 그 반지를 보자 오하라는 긴장했고 혼조지가 프러포즈 이야기를 생각해낼 수 있냐고 묻자 더욱 불안해졌어요. 그 질문에 오하라는 더욱더 불안해졌어요. 그는 무언가 생각해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본조지는 그에게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하라는 휴가였기 때문에 집에서 반지를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날 본조지가 프로포즈 스토리를 생각해보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말문이 막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프로포즈 계획 이야기를 생각해내라고 했을 때 말이죠. 별일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바보 같다고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반지를 바라본 후 그는 마침내 반지를 깨었고 계획에 대한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계획이 완벽하게 잘 될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계획은 완벽하게 잘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자신을 다독이고 있었는데 숨겨진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호기심에 전화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상대방은 그의 약혼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기 전에 그 사람은 비밀을 폭로하고 오하라와 혼조지를 알래스카로 보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그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혼조지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전화를 건 사람이 그들의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본사 직원 중 누구도 그들에 대해 아는 것을 특권으로 여길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할 때 간다라는 또 다른 사람이 그들의 동료들이 오하라에게 다가와서 집에 와도 되냐고 물었다. 그와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다. 이 요청에 오하라의 머릿속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그 수수께끼의 전화가 콜레스테롤 홍보대사인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하라는 불안한 마음을 접어두고 간다에게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혼조지도 함께 간다고 해서 간다는 그들에게 시간을 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간다는 그들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퇴근 후 오하라는 혼자 집에 가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으로 신복 하마를 기쁘게 하려고 했다. 혼조지와 간다의 등장에 짜증내지 않을 거야. 후에 혼조지가 몇 가지 물건을 가지고 와서 오하라의 집을 마치 본조지는 대부분의 자유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들의 가짜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어 오하라가 청혼할 때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완전하고 자세한 대본을 가져왔습니다. 대본을 읽은 후 그들은 함께 사진을 몇 장 찍고 나서 학교 연극에서 맡았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몇 분 후 초인종이 울렸고 그들은 최고의 가짜 미소로 문을 열었지만 거기에 간다가 카미야와 키스케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세 사람을 안으로 초대했고 맥주 몇 캔을 마신 후 오하라는 간다에게 자신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간다는 그에게 린싱 100일의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고 설명하기를 자신의 매력 지수가 너무 낮아서 같은 레벨의 여자를 사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하라가 거절하기도 전에 기스케가 나서서 간다는 7개의 데이팅 앱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토샵으로 수정한 프로필 사진으로도 여자를 사귈 수 없다고 밝혔고 간다는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곧 오하라와 혼조지가 올린 사진으로 향했고 카미야는 그들이 얼마나 사귀었는지 물었습니다. 오하라가 혼조지와 미리 합의한 거짓말을 하려는 순간 혼조지가 간식 접시를 들고 들어왔고
대화는 다른 주제로 바뀌었습니다. 잠시 후 헤어질 시간이 되자 간다는 오하라에게 자신이 카미야를 좋아해서 그의 구애를 부탁했는데 그는 놀랐다. 그 후 오하라와 혼조지는 그의 아파트를 청소하고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혼조지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며칠 후 혼조지는 사무소 중앙에 있었는데 손님이 들어왔고 다른 직원들이 바빠서 그녀가 그 손님을 응대하기로 했다. 남자를. 하지만 그녀가 그 남자와 이야기를 시작하자 그는 명함을 건네주며 자신의 아들을 만나러 왔다고 설명했다. 그 아들이 바로 오하라였고 그의 아버지는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에서 멀리까지 온 것이었다. 거기까지. 본조지는 오하라가 자신의 가족에게 그들의 계획을 말했는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아들의 다가오는 결혼에 대해 아는 것이 있냐고 묻자 부인했습니다. 그녀가 그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자 오하라의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본조지에게 자신이 왔다는 사실을 오하라에게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며 자신의 회사 제품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오하라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죄책감을 느낀 본조지는 그가 준 잡지를 오하라의 테이블에 놓고 자신의 물건을 챙겨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를 보고 나서 그녀는 그가 오하라가 가족에게 수치를 안겨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엿들었고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걱정을 접어두고 문자를 받았으니 근처 카페에서 오하라를 기다리자고 그를 초대했습니다. 그녀가 문자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본조지는 오하라가 가문에 수치를 안겨줬다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물어볼 용기를 냈습니다. 그들의 가문에 수치를 안겨줬다는 말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고향에서는 결혼이 매우 중요한 일이며 결혼 전에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결혼식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결혼식에 초대될 사람들과 결혼식 중에 진행될 모든 행사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본조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결혼식 중에 진행될 행사들에 대해 이야기하자 본조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오하라의 아버지는 오하라의 결혼식은 제대로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이 동네에서 체면을 잃을 테니까요. 한편 오하라는 사무실로 돌아와 본조지가 책상에 두고 간 잡지와 자신에게 온 문자를 보았습니다. 그녀가 보낸 문자와 함께 말이죠. 본조지처럼 그도 결혼 소식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못했기에 당황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소식이 가족들에게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카페에 갔고 본조지는 그를 보자 잠시 이야기하자며 밖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본조지는 그에게 아버지가 그들의 약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예비 신부가 자신인 줄 모른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에 오하라는 아버지께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가 그녀에게 폐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와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본조지는 그를 따라왔습니다. 오하라 옆에 앉자 그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고향에서의 결혼식은 거짓말이었다. 그는 예전에는 그렇게 일이 진행되었다고 했지만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거의 모두가 대도시로 이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본조지는 고향이 지루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녀는 세계 지도를 꺼내 그의 고향 지도를 보여주며 질문을 했습니다. 아틀라스를 꺼내 그의 고향 지도를 보여주며 질문을 했습니다. 그곳에 대해서 노인은 그녀에게 오하라가 젊었을 때의 이야기를 기쁘게 들려주었다. 그와 그의 자매들을 데리고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러 가곤 했어요. 논에서 개구리를 잡으며 시간을 보냈다고 하셨어요. 개구리를 잡으며 시간을 보냈대요. 혼조지는 오하라에게 장난기 많은 면이 있다는 걸 알고 놀랐지만 오하라는 자기 고향 자랑을 늘어놓는 할아버지가 지겨워서 곧 쫓아낼 기세였어요. 그들의 고향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이야기하는 걸 듣는 게 지겨웠거든요. 바로 그때 아버지가 약혼녀가 누구냐고 물으셨고 오하라는 들었던 이름을 기억하려 애썼지만 오하라와 혼조지는 당황했습니다. 운 좋게도 오하라가 그가 이름을 기억하기 전에 말을 끊고 그에게 말했어요. 그는 다음 주말에 집으로 돌아와서 결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오하라의 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나눈 후 그들은 사무실로 돌아왔고 거의 즉시 쿠라카와가 오하라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일본을 방문한 리치버그 공주 클라우디아의 시중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치버그 공주 클라우디아의 시중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하라는 왜 자신이 공주를 모시고 다녀야 하는지 물었고 쿠라카와는 공주가 남자 시중을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보내면 공주가 기혼 여성이라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추파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하라는 공주에 대해 조사하고 견학을 준비하러 갔지만 실수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견학 당일 평상복을 입은 공주가 오하라를 만났습니다. 수행원 없이 공주를 보게 되어 놀랐지만 공주는 자신이 경호원과 시종들이 끈끈이처럼 달라붙는 것 없이 도시를 탐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광객처럼 도쿄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싶다고 말했기에 오하라는 걱정을 접어두고 떠오르는 첫 번째 장소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고양이 조각상이 많은 신사였습니다. 공주가 온라인 게시물에서 고양이를 매우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오하라는 처음 생각을 버리고 그곳으로 데려간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클라우디아가 귀여운 조각상들을 보고 사진을 찍으며 감탄하는 동안 쿠라카와는 허둥지둥 오하라에게 공주가 사라졌다고 전화했습니다. 오하라는 그녀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공주가 자신과 함께 있다고 말했고 그녀는 놀랐습니다. 공주는 그와 함께 있었고 그녀는 놀랐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오하라는 공주를 그녀가 좋아하는 여러 장소로 데려갔고 하루가 끝날 무렵 그는 그녀를 고등학교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클라우디아는 옥상에서 보이는 풍경을 좋아했고 그가 교복을 갈아입으라고 건네주자 매우 기뻐했습니다. 한편 사무실에서는 오하라의 동료들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가 아직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기숙은 오하라가 공주를 너무 잘 키워서 비밀의 방에 자신을 들여보내게 했다고 농담했습니다. 그녀의 비밀방에 간다는 훈조지가 있는데 그런 농담하지 말라고 기숙에게 말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훈조지는 이미 클라우디아에 대한 정보를 웹에서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아에 대해서요. 옥상으로 돌아와 오하라는 클라우디아를 호텔로 데려다주자고 제안했지만 공주는 그의 아파트를 보고 싶다고 말하며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나중에 훈조지는 차라리 그냥 두고 가는 게 좋았을 텐데도 오하라의 아파트에 들렀습니다. 그에게 소포를 전해주려고요. 우편함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다는 걸 깨닫고는 문 앞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방문 앞에 섰지만 방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자 놀랐습니다. 안에서. 한편 클라우디아는 카마가 숨어있는 방 문을 열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오하라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훈조지는 문을 열었고 두 사람의 곤란한 상황을 보자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아파트 안으로 태연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하라는 그녀에게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다른 여자를 그의 아파트에 들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대답으로 그녀는 그에게 다른 여자를 그의 아파트에 들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오하라가 동의하자마자 클라우디아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훈조지를 만나서 기쁘다고 말하며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후 모두 앉아서 클라우디아는 오하라의 아파트를 보겠다고 부탁했을 때 오하라가 여자친구를 2번 만나는 일은 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아파트를 보여주는 건 훈조지가 함께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죠. 훈조지가 함께 있을 때만 아파트를 보여주겠다고 클라우디아에게 말했고 클라우디아는 그의 충성심에 감동하여 훈조지를 초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해가 풀린 후 클라우디아는 자신이 왕실을 떠나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남은 생을 보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위무 때문에 결혼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주님. 하지만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을 여러 해 보낸 후 그녀는 엘사처럼 모든 걸 놓아주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클라우디아는 본조지와 오하라의 사랑 이야기에 감탄하며 자신도 그들처럼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를 꿈꿨습니다. 결국 그들은 클라우디아를 배웅했고 그녀의 차가 떠난 후 오하라는 본조지에게 자신에게 보낸 문자를 보지 못했는데 왜 그의 아파트에 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선물 포장을 꺼냈고 그가 포장을 풀자 개구리 모양의 돌멩이가 들어있었습니다. 본조지는 아버님께서 개구리 잡는 걸 좋아한다는 말씀을 듣고 그에게 주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구리 잡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대요. 오하라는 선물에 감사했지만 본조지는 그날 밤 일이 어색했는지 얼른 그에게서 떨어져 갔습니다. 며칠 후 간다는 갑자기 오하라에게 그 주말에 가족들을 보러 집에 갈 거냐고 물어서 다른 동료들이 그 여행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하라가 본조지를 부모님께 소개하려고 가는 거냐고 물었고 오하라는 결혼과는 아무 상관없는 개인적인 일 때문에 집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결혼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집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본조지 뒤에 서서 자신의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족에게. 하지만 그가 가기 전에 수수께끼의 전화가 본조지에게 걸려왔습니다. 본조지가 전화를 받자 상대방은 오하라의 집에 가족을 방문하는데 동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본조지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그저 자신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고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고 두 사람은 이전보다 더 걱정했습니다. 더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여행 당일 오하라는 공항으로 가기 전에 카마를 동물병원에 맡겼습니다. 공항에서 본조지가 그를 만났습니다. 수수께끼의 전화를 따돌리기 위해 함께 여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수수께끼의 전화를 따돌리려고요. 오하라는 잠시 혼조지를 드레스 차림으로 보고 멍해졌지만 칭찬할 만큼 용감하지 못했습니다. 비행 중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혼조지는 시간을 보내고 긴장을 풀기 위해 오하라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쓸모없는 애니메이션 아빠협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집에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혼조지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 혼조지는 종종 지도를 보며 어머니가 있었던 곳을 표시하고 함께 그곳에 간 것처럼 상상했습니다. 그때부터 지도에 대한 애정이 생겼고 실제로 가본 적은 없지만 그전 장소들은 마치 실시간으로 그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대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마친 그녀는 약간 부끄러워했지만 오하라는 부끄러워할 것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몇 시간 후 비행기는 구마모토에 착륙했고 공항을 나서던 중에 오하라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참외를 가져왔다며 시골까지 차로 태워주겠다고 했습니다. 시골로 가는 길이었죠. 차를 타고 가는 동안 할머니는 오하라에게 그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사실인지 혼조지 씨가 그의 약혼자인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혼조지는 그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고백했고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하라의 집에 도착했을 때 오하라는 배송 준비가 된 멜론 상자에 넣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배송 준비가 된 멜론들이었습니다. 혼조지는 할머니가 도울 일이 있는지 보기 위해 할머니를 따라 밖으로 나갔고 할머니는 바칠하기에 적합한 옷을 혼조지에게 주었습니다. 바칠이었습니다. 잠시 일한 후 오하라의 할머니는 혼조지를 위해 멜론을 잘라주었고 혼조지가 멜론을 먹는 동안 할머니는 오하라와의 관계에 대해 거짓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혼조지와 손자가 사귀는 사이라고 확신하는 듯했지만 어떤 이유로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혼조지가 설명하려 하자 그 여자는 말을 끊고 말했다. 그녀의 가족 모두가 너무 고집세고 둔해서 오하라도 놀라지 않았어요. 아직 그녀에게 접근하지 못했다. 그녀는 혼조지를 오하라에게 인내심을 가지라고 조언하며 그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다. 그가 마치 작동하는 뇌세포를 벼룩시장에서 산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 여자가 아직 말하는 중에 본조지가 갑자기 기절하는 바람에 그 여자는 당황해서 오하라를 불러 본조지를 집 안으로 데려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오하라는 잠든 본조지를 들어 올렸지만 상체 운동을 너무 소홀히 한 탓에 그녀를 집 안으로 옮기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다행히 할머니가 문을 열자 그곳에는 그의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조지를 집 안으로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상대로 아버지는 그가 혼자 온다고 말했던 것과 달리 할머니 댁의 동료와 함께 왜 있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혼자 돌아온다고 말했던 그에게 동료와 함께 할머니 댁에 있었던 이유를 아버지가 묻자 오하라는 본조지가 괜찮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모든 것을 설명했다고 아버지를 안심시켰지만 아버지는 계속 결혼식에 대해 질문했고 그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자신은 결혼하지 않는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결혼 안 한다고. 그러자 아버지는 그를 야단치며 어렸을 적 어리석었던 일들을 들춰냈고 오하라는 그것이 현재 상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들어오셔서 꾸중하지 않으셨다면 계속 싸우셨을 거예요. 그들이 바보처럼 굴었던 것 때문에 나중에 의사가 와서 그들에게 혼조지가 열사병이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기절했다고 알려졌어요. 할머니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말이죠. 그는 그들에게 그녀를 쉬게 하라고 조언했고 그가 떠난 후 오하라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집에 와서 어머니와 누나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해요. 그 남자가 화가 났기 때문에 오하라는 그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오하라에게 철없는 아이 같은 모습 대신 어른답게 행동하라고 조언했어요. 미성숙한 아이처럼 말이죠. 나중에 약속대로 오하라는 집에 가서 가짜 결혼 상황을 가족들에게 설명했어요. 나머지 가족들에게 말이죠.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와 누나들은 더 이해심이 많았고 심지어 그를 놀리면서 그 상황이 드라마 같다고 말했다. 저녁 식사 후 오하라는 어머니와 누나들에게 인사를 하고 혼조지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아 조부모님 댁으로 돌아갔다.
집에 들어서자 할머니를 만났고 할머니는 그에게 2층에 이부자리를 깔아놓았다고 알려주셨다. 그는 할머니께 감사를 표했다. 방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할머니가 혼조지가 자고 있는 방에 자신의 이부자리를 깔아놓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색한 상황에 불편함을 느낀 그는 방에서 이부자리를 치우려고 했지만 혼조지가 깨어나는 바람에 더욱 당황했다. 그는 부인이 깨어나기 전에 이불을 치우던 중이었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혼조지는 그 말을 무시하고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잠들었는지 물었다. 그는 오후에 실신한 이후로 계속 잠들어 있었다고 말했고 그녀는 놀랐다. 그녀는 그가 가족에게 이야기하러 집에 갔었는지 물었고 그렇다고 그가 말하자 그녀는 다음날 그들을 방문해서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오하라는 그럴 필요 없다고 설득하려 했지만 혼조지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의 대화는 곧 개구리 울음소리에 끊겼고 혼조지는 시골의 야경을 경험해보고 싶어서 오하라에게 함께 나가자고 제안했다. 산책할까? 오하라는 그러자고 했고 밖으로 나선 순간 개구리가 폴짝 뛰어 혼조지의 이마에 붙었고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머리에서 개구리를 떼어내려고 애쓰느라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지만 오하라가 겨우 잡아주었다. 두 사람의 자세는 다소 친밀했지만 다행히 도망치려는 개구리가 어색한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오하라는 쉽게 개구리를 잡아 혼조지에게 보여주었지만 그녀의 생각은 잠시 전 이 두 사람의 자세로 다시 돌아갔다. 그때 느꼈던 따스함이 그 오후를 떠올리게 했고 그녀는 그가 자신을 안고 있었는지 물었다. 그녀가 기절한 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근력이 부족했기에 아버지가 도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가 그녀를 들어올릴 때 채팅이 끊겼습니다. 혼조지는 불편을 사과하고 할머니와 함께 멜론을 자르는 것을 얼마나 즐겼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할머니와 멜론을 자르는 것을 즐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곳에 갈 수 있다는 상상만 할 수 있었지만 그 덕분에 이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있으며 그에게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오하라는 그에게 선물한 개구리 모양 돌이 자신을 행복하게 했고 볼 때마다 그녀를 떠올린다고 말했습니다. 본조찌는 그의 고백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지만 속으로는 그 순간 오하라에게 느끼는 감정이 진짜 부부가 느끼는 감정인지 궁금해했다.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는 것 같아 오하라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손에 들고 있던 개구리가 울어대는 바람에 잠자리에 들기로 했다. 다음 날 본조찌는 오하라와 나눈 대화를 되짚어보며 그가 방해받기 전에 자신에게 고백하려던 것은 아닌지 생각했다.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오하라와 마주하자 그 생각들이 밀려왔고 얼굴이 달아올랐다. 아침 식사 후 오하라의 할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고 그의 가족 집이었어요. 도착하자마자 본조찌는 오하라의 어머니와 자매들에게 가짜 약혼으로 인한 불편함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들은 화가 나지 않았다고 안심시키며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를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는지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하라의 아버지께도 사과하고 싶다고 하자 그들은 이미 출근해서 집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곧 대화는 관광으로 옮겨갔고 오하라의 여동생은 본조지에게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즉시 그녀는 화산박물관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대답했고 그래서 오하라의 누나가 그를 데려가라고 지시했습니다. 박물관에서 본조지는 둘러보는 동안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애썼지만 결국 실패하고 오하라에게 그 지역의 지형에 대한 역사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의 풍경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장황한 설명은 시끄러운 아이들에게 방해를 받았는데 선생님은 아이들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여자 선생님을 불쌍히 여긴 오하라는 아이들의 주의를 자신과 본조지에게로 돌리고 화산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지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아이들과 선생님은 그들의 도움에 대해 부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오하라의 집에 돌아왔을 때 오하라는 놀랍게도 자신의 어린 시절 친구가 밖에서 손을 씻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그녀의 예고 없는 가족집 방문에 대해 묻자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밖으로 나왔고 오하라와는 달리 그들은 그녀를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그녀가 어머니에게 자신이 만든 유리 제품을 건네준 후 그는 놀랍게도 그의 통보이 친구이자 낙오자였던 그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다니 그녀가 음모를 꾸미는 폭력적인 고릴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불안해했습니다. 그녀가 유리 제조공이었다는 것을 몰랐다고 그를 어리석은 바보라고 불렀어요. 3년 동안 그녀의 커리어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본조지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오하라는 두 소녀를 서로 소개했고 혼조지는 약간 어색함을 느꼈지만 이제는 더 예의 바르게 굴었다. 그러자 오하라가 그녀를 놀렸고 그녀는 그의 놀림이 싫어서 그의 등에 올라타 그의 머리카락을 쥐어뜯기 시작했다. 그들이 그렇게 노는 것을 보니 혼조지는 질투심을 느껴 자신이 오하라에게 느끼는 감정을 마음속 가장 어두운 구석에 깊이 감춰두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감추는 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제 자신 앞에 서 있는 그녀를 눈치채지 못했고 그녀가 혼조지에게 친구가 되어달라고 말할 때까지 알아채지 못했다. 혼조지가 대답하지 않자 그녀는 도쿄로 이사가서 유리 공예품 가게에서 일하게 될 거라며 오하라 말고 다른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폭로에 모두 놀랐지만 본조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놀랐습니다. 나오의 요청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오하라와 본조지가 도쿄로 돌아온 다음 날 오하라는 집에서 카마에게 간식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본조지에게 향했습니다. 카마가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기에 그는 고양이에게 본조지가 귀가하는 비행 내내 자신을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녀가 완전히 돌변하여 자신을 겁먹게 하는 얼음 여왕으로 돌아갔는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사무실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을 때 본조지는 계속해서 오하라의 존재를 무시했습니다. 마치 무책임한 아버지가 자신을 무시했던 것처럼 그로 하여금 길을 잃었어요. 점심시간에 간다는 신지라는 다른 동료가 싸온 도시락을 보고 감탄했어요. 그의 동료가요. 신지는 자랑스럽게 웃으며 아내가 도시락을 싸줬다고 말했고 간다는 그런 아내를 얻은 자신은 로또를 맞은 셈이라고 말했어요. 다음날 오하라는 출근해서 모두가 바쁘게 일하고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리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전화가 계속 울리고 있었죠. 그가 키스케 옆을 지나가자 젊은 키스케는 신지를 봤냐고 물었고 오하라는 못 봤다고 대답했어요. 키스케는 하루 종일 신지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할 수 없었고 더 최악인 건 그가 담당하던 모든 단체 관광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오하라는 신치처럼 모범 직원이 출근하지 않은 게 이상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로 그때 그는 본조지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들었고 그녀가 전화를 끊자 그는 대화를 걸어보려고 그녀에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총알보다 빠르게 그를 거절했어요. 본조지가 자신을 싫어하는 건 아닐까 절망에 빠지기 전에 아이 하나가 사무실로 들어와 말했어요. 그는 신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며 아버지가 사무실에 왔는지 물었어요. 그날 카미야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아버지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왜 찾아왔는지 물었습니다. 아이는 전날 밤 어머니와 다툰 후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혼하고 싶다고 어머니가 말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모두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이치의 집안 생활이 완벽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아내는 열렬히 사랑에 빠져 있었다고. 그들은 또한 신이치가 괜찮은지 걱정하기 시작했지만 자신들의 말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지가 모두에게 입 다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 그들이 하는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조지는 오하라에게 아이와 함께 아버지를 찾으러 가자고 제안하며 그가 없는 동안 오하라의 모든 일을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선 후 신이치의 아이는 오하라에게 아버지 책상에서 가져온 명함 파일을 보여주며 거기에 적힌 곳들을 방문하여 아버지를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오하라는 아이의 영리함에 감탄하여 그곳들을 방문하는 데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곳들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곳을 방문하고도 신이치를 찾지 못하자 불쌍한 아이는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오하라는 아이를 격려하려고 햄버거를 사줬지만 아이는 먹으면서 눈물을 글썽였다. 눈물이 핑 돌았다. 아이는 부모님이 행복하고 함께였던 전날 아침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오하라에게 말했다. 부모님이 행복하게 함께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그 말을 하자마자 아이는 울기 시작했고 오하라는 아이를 위로하려고 가까이 다가갔다. 아이를 달랬다. 햄버거 가게를 나온 직후 쿠로카와는 오하라에게 전화해서 그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수색이 진행 중이었고 오하라는 아직 신이치를 찾지 못했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조지가 오하라에게 전화를 달라고 했고 오하라가 건네주자 후카가와 신사 근처 술집을 확인해보라고 오하라에게 말했다. 그가 말하길 그 반은 외롭고 우울한 남자들을 위한 풍수가 있었고 그는 신지가 거기에 있을 거라고 확신했대. 신지가 거기에 있을 거라고. 조지의 말이 맞기를 바라며 오하라와 아이는 그 바로 갔다. 하지만 막 도착했을 때 간다, 코미야, 그리고 키스케도 도착했다. 그들은 오하라에게 수색을 돕고 싶다고 말했고
그래서 오하라가 코미야에게 아이와 함께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동안 자신과 다른 사람들은 바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그 음침한 곳으로 들어간 직후 그들은 신지가 바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앞에는 술잔 2개가 놓여 있었다. 그들은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신지는 너무 멍한 상태라서 자신 앞에 문서를 지우는 작업을 마치면 사무실로 오겠다고 말했다. 그 서류는 이혼 통지서였고 겉보기에는 신이치는 몇 시간 동안이나 무심히 지우고 있었습니다. 지우개가 부러질 때까지 계속 지우다가 화가 나서 일어나 술집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아이가 그의 관심을 끌려고 했지만 그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 바지에 불이 붙은 것처럼 뛰었습니다. 곧 다른 사람들이 도착했고 오하라가 상황을 설명한 후 그들은 조를 나누어 신이치를 찾으러 갔습니다. 오하라의 조가 그를 찾았지만 신이치는 이상하게 행동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타잔의 형제 중 한 명으로 자신을 규정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고릴라라고 믿으며 공원을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오하라와 다른 사람들이 그를 잡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조지는 저예산 고릴라 그로드의 얼굴을 때렸는데 그것은 그에게 완전한 초기화를 시킨 것 같았습니다. 그는 울기 시작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마주해야 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가 지칠 때까지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들은 그를 아들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보고 기뻐했고 신이치는 그를 걱정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전날 밤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기념일이 다가와서 아내를 놀라게 해주려고 꽃다발을 사들고 집에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더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죠. 이혼이요. 아내가 그에게 엄청난 반전 카드를 날린 거죠.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그는 충격을 받았어요. 절대 상상도 못했죠. 아내가 자신을 떠나고 싶어 할 거라고는. 다음 날 쿠로카와는 여행사 직원들에게 신나게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열정에 공감하지 않았어요. 맡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이죠. 신이치의 공경 때문에 모두들 기분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신이치와 그의 아내가 마치 디즈니 영화처럼 행복하게 살 줄 알았거든요. 조지는 그들에게 장밋빛 안경을 벗지 않으면 그들의 관계에서 항상 배우자가 자신만큼 행복하다고 가정할 것이라고 이해시켰습니다. 사실이 아니더라도 모두가 결혼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오하라는 테이프를 찾으러 갔지만 한조지가 상자와 씨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신에 그는 재빨리 그녀를 도우러 달려갔고 그들이 상자를 밖으로 옮기는 동안 그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신이치와 그의 아내가 잘 해결되기를 바랐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한조지는 퇴근 후 집으로 걸어가면서 오하라를 생각하며 속으로 말했다. 그와의 대화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상처받기 전에 감정을 꺼야 한다고 자신에게 되뇌고 있을 때 갑자기 나오가 자신을 불렀다. 불쌍한 소녀는 다소 헝클어진 모습으로 방금 도쿄로 이사 왔는데 아파트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에 있는 주소를 한조지에게 보여주자 한조지는 자신이 사는 곳 옆에 그녀가 찾는 아파트 건물이 있다고 말해주었다. 나오는 한조지를 만나고 도움을 받은 것에 몹시 감사하며 명함을 건네주며 언젠가 자신의 작업실에 방문해달라고 부탁했다. 다음날 한조지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오하라는 자신이 일을 하겠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서 그녀는 나오를 봤다고 그에게 말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나오가 도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둘도 없는 단짝 친구였으니까요. 후에 퇴근길에 그녀는 나오의 작업실에 들렀고 다행히도 나오가 일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사는 더 잘할 수 있었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나오의 기술이 인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더 잘할 수 있었다고 말했지만 나오에게 말을 걸러 들어가는 대신 그녀는 떠나기로 했지만 몇 걸음 떼기도 전에 나오가 밖으로 나와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한조지에게 들어왔어야 했다고 말했지만 한조지는 그러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고요. 나오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안심시킨 후 나중에 한조지의 집에서 술자리를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물론 한조지는 거절하려 했지만 나오는 끈질기게 설득하여 파티에 동의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두 여자는 한조지의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글쎄, 나오가 더 수다스러웠죠. 한조지는 자신이 누군가를 집으로 들였다는 사실을 아직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파트로 들어갔다. 결국 그녀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고
나오가 말했을 때 놀랐다. 그들이 마시고 있던 잔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나오는 잔의 색깔이 고향에서 가져온 돌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면서 유리에 섞였다고 했다. 이미 고향 이야기를 하고 있던 참이라 그녀는 한조지에게 자신이 어떻게 산과강에서 시간을 보냈는지 이야기했다. 새로운 놀이터를 찾을 때마다 자신이 도라에몽의 환생 같다고 느꼈다며 그럴 때마다 항상 행복했다고 말했다. 어느 순간 대화는 유리 공예가로서의 그녀의 일로 옮겨갔고 그녀는 고백했다. 새 작업실에서 일하는 건 좋았지만 사장이 가끔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힘들게 말이죠. 그 여자는 마치 악마 같은 마녀 같았고 아무리 잘해도 자기 일이 형편없다고 항상 불평했다고 해요. 한조지는 그녀의 작품이 완벽을 넘어선다고 말했지만 나오는 그 말을 믿지 않았고 아직 더 손봐야 한다고 했어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서 한조지에게 가슴에 있는 얘기를 털어놓고 싶은지 물었지만 한조지는 없다고 했어요. 나오는 그 말을 믿지 않고 한조지에게 계속 말하라고 몰아붙이다가 결국 무너졌어요. 하지만 한조지는 할 말을 할수록 더 마셨고 결국에는 술에 취해 오하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나오에게 오하라가 항상 애매한 태도를 보여서 그의 행동이나 말을 해석하려 애쓰는 게 지쳤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행동이나 말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오에게 오하라와 자신이 친구 이상의 관계인지 묻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차마 묻지 못했습니다. 그럴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오하라가 항상 행동이 애매했는지 나오에게 물었고 나오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어렸을 적 오하라가 항상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이 힘들 때 도와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공경에 처했어요. 그녀는 산에서 길을 잃었던 때를 이야기했어요. 오하라가 반딧불을 이용해서 길을 찾았다며 그녀가 울기 시작했을 때 집에 돌아왔을 때 부모님은 늦게 들어온 것을 나무랐지만 오하라가 그녀를 감싸주며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안조지는 같은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고 그녀가 이렇게 말하자 나오는 오하라를 초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안조지는 그녀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나오는 나오답게 무시하고 오하라에게 전화를 걸어 안조진의 집으로 깡마른 몸뚱이를 끌고 오라고 했어요. 전화를 건 직후 그녀는 기절하여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오하라가 올 때까지 안조진은 혼자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오하라가 도착했을 때 그는 매우 불안해했고 안조진은 무심한 표정으로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최대한 무심한 표정을 지으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안조진은 그날 밤 할아버지 댁에서 자신에게 하려던 말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 댁에서 자신에게 하려던 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오하라는 함께 산책을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고 솔직히 말해서 안조진은 다른 의미인 줄 알았기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느꼈습니다. 용기를 내어 오하라는 안조지에게 자신에게 화가 나서 자신을 피했던 것이냐고 물었고 안조진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인간의 감정에 서툴러서 표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은 인간의 감정에 서툴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 시절 배우지 못했기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그녀가 배운 건 감정을 억누르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었죠. 실망하는 가장 빠른 길이니까요. 그게 실망하는 가장 빠른 길이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엔 감정을 억누르기가 힘들었어요. 그 남자. 그리고 그의 바보 같은 얼굴 때문이었죠. 그에게 평소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만든 책임을 지라고 했을 때 오하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가 말했을 때 그는 그녀에게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했지만 안조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신은 후회했어요. 안조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후회했어요. 그의 질문이 안조지의 마음속에 혼란의 폭탄을 터뜨렸다는 걸 그는 전혀 몰랐어요.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자신처럼 평범한 여자를 왜 만나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술에 취해 꾸는 꿈이라도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오하라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처럼 느껴졌고 설상가상으로 환한 표정까지 지었다. 둘 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만약에 하는 생각에 갇혀 입을 다물었다. 결국 오하라는 충분히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안조진은 그날 밤 남은 시간을 그 생각에 휩싸여 보냈고 심지어는 침대 대신 바닥에서 잠을 잤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이 쑤셨지만 그녀는 그 고통을 무시했다. 전날 밤 일어났던 일에 대한 수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전날 밤에 사무실에 도착하자 그녀는 오하라가 자기가 침묵을 지킨 것에 화가 났을까 궁금했다. 침묵을 지킨 것에. 하지만 오늘이 그의 생일이었기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가 없었다.
그녀가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오하라는 집에서 자기 연민에 빠져 전날 밤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자책하고 있었다. 만약 간다가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하루 종일 그렇게 보냈을 것이다. 그를 초대했어요. 그의 통통하고 쾌활한 친구는 그에게 코미야를 짝사랑하는 연예병 환자처럼 괴로워하는 건 이제 그만두라고 말했어요.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러 여자들과 데이트를 했다고 했죠. 앱에서요. 하지만 그 어떤 데이트도 진지한 관계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그는 이번 데이트는 더 나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데이트 상대와 같은 밴드를 좋아해서 그걸 계기로 친해졌거든요. 같은 밴드를 좋아해서 말이죠. 하지만 데이트 상대가 미쳐 돌아버린 정신병자일까 봐 걱정했어요. 그래서 상황이 나빠지면 오하라가 도와주길 바랐죠. 상황이 안 좋아지면 말이에요. 오하라는 간다의 비공식 경호원으로 그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하지만 그는 간다와 그의 데이트 상대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는 그녀가 해가 없다고 결론 짓고 떠났습니다. 간다의 데이트 상대는 카오리였고 그는 그녀가 예상했던 모습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과 데이트를 해주었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그들은 데이트의 남은 시간 동안 두 사람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과 관련된 장소들을 방문하며 가라오케를 부르고 아이돌 카드를 교환하고 라면을 먹었습니다. 데이트가 끝나자 두 사람은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밤에 남은 시간 동안 10대처럼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흘 후 기분 좋은 간다는 오하라에게 자신과 카오리가 매일 몇 시간씩 전화로 이야기하는 법을 들려주었습니다. 오하라는 그 남자가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받아줄 사람을 찾았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곧 간다는 그가 가오리와 결혼하겠다고 말하자 망상에 빠져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가 가오리와 결혼하겠다고 말했을 때 말이죠. 퇴근 후 그는 간다와 함께 외출하여 그가 왜 그렇게 결혼에 집착하는지 단 3일 만에 알게 된 사람과 결혼까지 하고 싶을 정도로 말이죠. 물었습니다. 단 3일 만에 알게 된 사람과 말이죠. 간다는 자라면서 아버지가 만성적인 도박꾼이자 채무자였기 때문에 부모님이 항상 싸우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매일 싸움이 일상이었던 환경에서 자라면서 평범한 가정생활을 갈망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의 가정을 갖고 싶어 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 오하라는 간다가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 마음을 이해했지만 서두를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에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건 힘들었다. 두 사람이 헤어진 후 간다는 카오리에게 전화를 걸어 급한 일이 있어 만나자고 했다. 그녀와 급히 상의할 일이 있다며. 카오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만난 자리에서 그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고 했다. 그녀는 그의 갑작스러운 청혼에 당황했다. 하지만 그녀는 차분하게 그의 결정에 확신이 있는지 물었고 그가 확신한다고 대답하자 그를 데리고 어딘가로 갔다. 그가 확신한다는 대답을 듣고는 그를 데리고 가자고 했다. 간다는 그녀가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몰랐지만 조용히 그녀를 따라갔다. 그녀는 어린이집에 도착하여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와 간다를 만나는 것에 대한 그의 결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간다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카오리는 그의 침묵을 답으로 받아들이고 아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아들과 함께 충격에서 벗어난 간다는 오하라에게 전화를 걸었고 둘은 며칠 전 신씨를 만났던 바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오하라에게 자신과 카오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자신이 그녀의 아이를 보고 당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오하라는 그에게 충격에서 벗어난 지금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물었고 그는 그에게 다시 카오리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날 그는 은행에 가서 아이를 키울 만큼 충분한 돈이 있는지 확인한 후 카오리에게 카페에서 만나자는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카오리는 나타나지 않았고 친구를 보내간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전했다. 그러자 간다는 친구에게 카오리가 다시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 여자는 카오리 대신 말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의 통장을 보고 그가 왜 카오리와 이야기하고 싶어 했는지 깨닫고는 친구를 대신하여 사과했다. 나중에 간다는 오하라를 만나 당분간 데이트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겠다고 말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고 확신했었는데 카오리를 만나고 그동안 꿈꿔왔던 것들을 직접 마주하니 자신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준비가 안 됐다고요. 간다는 카오리에게 실망을 안겨줘서 속상하다고 했지만 오하라는 그에게 자책하지 말고 맘껏 놀라고 했어요. 며칠 후 한조지는 그녀의 아파트 밖에 서서 오하라에게 전화를 할지 말지 고민했어요. 전화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가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했는데 차버린 게 마음에 걸렸지만 너무 어색해서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녀에게 전화하는 것만이 오하라에게 전화하는 것을 망설이던 그녀를 멈추게 한 이유였어요. 유리공예가는 자기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던 것에 대해 사과했고 그 후 그날 밤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밤에 그녀는 한조지에게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녀의 질문은 한조지로 하여금 햄릿의 유명한 질문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를 스스로에게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나오에게 결정을 잘 못 내리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고 나오는 그녀에게 마음을 달래줄 유리공예 수업에 초대했습니다. 것들 한조지는 그 생각에 회의적이었지만 나오의 초대를 받아들였습니다. 나오는 한조지를 자신의 작업실에 초대하게 되어 기뻤고 한조지를 소개한 후 사장님은 그녀에게 유리공예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조지를 지도하며 원하는 유리 모양을 얻는 방법을 보여주고 초보자가 다루기 위험한 부분은 직접 처리해 주었습니다. 몇 시간 후 나오는 한조지에게 잠시 쉬라고 하고 자신이 유리공예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한조지는 뒤로 물러앉아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나오의 사장님은 그녀에게 물 한 병을 건넸고 물을 마시면서 그녀는 자신에게 속으로 조금 안도감을 느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오하라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실망을 피하기 위해 감정을 억누르는데 익숙하다고 말했던 그때의 대화를 말입니다. 그녀는 남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일들을 해내느라 정신없던 어머니에게 나오는 어머니에게 있어서 짐이었고 어머니는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때 나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유리가 다 됐다고 알려주는 소리에 생각이 끊겼다. 유리가 준비됐다고. 유리는 모양이 좀 휘었지만 나우는 그리고 사장은 처음 치고는 잘했다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처음 치고는 잘했다고 말했다. 나우는 유리가 식으면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했고 한조지는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다. 문자가 왔다. 리슈라는 사람이 보낸 문자였고 그녀는 한조지에게 자신이 마을에 왔고 만나고 싶다고 알렸다. 만나자고 했다. 한조지는 초조하게 다음날 카페에서 만나자는 답장을 보냈고 리슈는 웃는 이모티콘으로 답장했습니다. 다음날 한조지는 리슈를 만나러 갈 준비를 하면서 다른 어떤 일이라도 하는 게 낫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남을 취소하지는 않았고 리슈보다 몇 분 일찍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만남을 취소하지 않았고 리슈보다 몇 분 전에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리슈보다 몇 분 먼저 도착했습니다. 리슈가 도착했을 때 리슈가 한조지의 어머니이고 그녀가 어머니가 딸보다 더 직설적이셔서 딸을 만나는 게 긴장됐어요. 그 여자는 최근에 다녀온 곳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한조지는 무척이나 공포스럽게도 자신이 사준 스웨터가 잘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조지를 소개했습니다. 잘 어울려요. 둘이 드디어 진정이 된 후 리츠는 한조지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일은 잘 되어가는지 물었습니다. 리츠는 한조지에게 최근 근황과 직장 생활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조지는 모든 것이 잘 된다고 말했지만 리츠는 한조지의 봉급이 적다는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리츠는 한조지의 적은 월급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리츠는 한조지에게 프리랜서 티켓 에이전트가 되는 것을 제안했지만 한조지는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고 바꾸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리츠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을 지지했기 때문에 한조지에게 계속 그 직장에 다녀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 에이전시에서 계속 일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츠는 한조지에게 인생의 목표를 세우라고 조언하며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를 달성하면 성취감을 느낄 거예요. 한조지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말씀을 들었지만 속으로는 결정을 내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면에서 어머니처럼 되고 싶어 했어요. 습니다. 잠시 후 리슈는 딸에게 언제 결혼할 계획인지 물었는데 그녀는 놀랐습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그녀는 어머니에게 결혼은 당장 계획에 없다고 말했고 어머니는 불평하는 대신 때가 되면 자신보다 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처럼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고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한조지가 자신처럼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고생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한조지는 그저 조용히 있었다. 그녀는 몰랐지만 오하라가 전화를 걸어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하고 있었다. 그녀가 전화를 받지 않자 그는 그녀가 자신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고 둘 사이의 거리 때문에 자신을 탓하기 시작했다. 그날 후에 한조지는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리슈의 택시가 떠나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한조지가 결혼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지 물었다. 한조지가 자신은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한조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오하라의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다. 그리고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다. 그녀가 전화를 걸려고 하자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했다. 그 때문에 전화를 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계속해서 그들의 상황을 되짚어 생각하며 쉬지 않았다. 기차를 타자 고등학교 때 누군가 자기를 어디론가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던 기억이 났다. 실수거나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문자를 무시했는데 그 후로 4일 동안 전화벨이 울리거나 문자 알림이 올 때마다 그녀는 불안에 떨었다. 하지만 짧은 방학 후 학교에 다시 가서야 그게 장난이나 실수가 아니었고 자신에게 문자를 보냈던 소년이 비를 맞으며 그녀를 기다리다가 아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로 돌아와 기차가 멈추자 한조진은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지 않기로 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문은 그만두기로 했다. 하지만 오하라의 마음은 여전히 의문이었지만 그녀는 그와의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와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알리기 위해 그의 아파트에 갔고 둘 다 쉬는 날에 데이트를 하자고 말하려고 했다. 다음에 둘 다 쉬는 날 데이트를 하자고 통보하러 간 것이다. 오하라는 그녀의 갑작스러운 대담함에 놀랐지만 거절할 수 없었고 약속한 날 만나기로 했다. 약속한 날이 되자 오하라는 한조지가 문자로 알려준 장소로 갔고 만나자마자 그녀는 그에게 다마가와 수도교 견학을 가자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신발이 걷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지루하거나 피곤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었어요. 그를 기다리지 않고 그녀는 계획대로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에게 회사에서 알던 한조지는 진짜 한조지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걷는 동안 그녀는 그를 무시하고 마치 혼자 여행하는 것처럼 행동했고 오하라는 다마가와 수도교에 대해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정보를 찾았습니다. 그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를 따라잡자 그는 그녀가 왜 그곳을 방문하기로 했는지 물었고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여행 프로그램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하라는 그녀가 말한 에피소드를 자신도 보았다고 말하며 그녀가 그곳을 방문할 생각을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한조지는 오하라가 자기 삶이 지루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어서 그 프로그램에 나온 장소들을 항상 방문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오하라는 그녀의 지도와 도시에 대한 사랑이 인상적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놀라게 했어요. 계획이 실패하자 한조지는 다시 오하라를 무시하고 혼자 여행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오하라는 그녀를 멈추지 않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는 그녀가 주변을 거닐며 지도나 프로그램에서 봤던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평화로워 보이는지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가 그의 존재를 인지한 건 그의 배가 울릴 때뿐이었고 그에게 간식을 줬어요. 그 후로도 계속 그를 무시했고 그가 질문을 할 때까지 자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가 질문을 했어요. 한조지는 그가 아직 그곳에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는 온라인으로 조사를 하느라 속도를 늦췄다고 설명했어요. 조금 속도를 늦춰서 온라인 조사를 좀 했어요. 자신이 상상의 세계에 빠져 그가 옆에 서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에 당황했어요. 그가 자기 옆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런 생각들을 떨쳐버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선 후 그에게 말했어요. 그녀는 그에게 억지로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말에 어리둥절한 오하라는 자신이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한조지는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기 어려워하며 무엇이 그녀가 돌아다니고 강을 바라보는 것을 보는 것에 즐거운 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하지 않자 그녀는 그와 함께 있을 때마다 그의 이성이 창밖으로 날아가 버리니 다시는 서로 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오하라는 너무 놀라 입을 벌리고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와 데이트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 위해 그를 만나자고 했었다고 고백하면서 그와 데이트하고 싶지 않았던 것뿐만 아니라 그녀는 그와 데이트하고 싶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짜 데이트도 끝내고 있었습니다. 알래스카로의 정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하라가 마침내 물고기처럼 입을 벌리고 그녀를 쳐다보는 것을 멈추자 그는 관계를 끝내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를. 하지만 그는 마땅히 해야 할 일처럼 떠나지 않고 그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 서로를 똑바로 쳐다보던 한조지는 갑자기 울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고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보통 그녀가 마음을 닫으면 안도감을 느꼈지만 이번에는 달랐고 그녀는 자신이 오하라와 함께 있고 싶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오하라와 함께. 그 남자는 항상 한 발 물러서서 망설이던 자신과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빠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자신에게 지쳐 있었다. 한조지가 한 발 물러서며 그를 생각에서 깨우자 그는 자신의 행동에 놀라면서도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한조지는 자신의 다른 손을 그의 손 위에 겹쳐 놓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어 그녀의 모자가 날아갔다. 결국 두 사람은 눈을 감고 키스를 했고 그 행동은 그들에게 내적 혼란을 안겨주었다. 키스가 끝나자 한조지는 그들의 관계를 재평가할 때가 되었다며 그에게 자신의 지도를 건넸다. 그녀는 생각 좀 하겠다며 나머지 투어는 혼자 즐기라고 그에게 말했다. 차분히 생각을 정리해야 했다. 한조지는 오하라와 이야기할 때 차분하고 침착해 보였지만 사실은 그녀의 마음속은 막 폭발한 활화산과 같았다.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에게 잠시 망가질 시간을 허락했다. 한편 사무실에서 쿠로코는 오하라와 한조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전화를 받았다.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이다. 다음 주 오하라와 한조지가 사무실 앞에서 만났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어색함이 흘렀다. 간다의 밝은 인사조차도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을 풀어주기엔 충분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최악인 건 키스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 재생되어 일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들은 일하는 동안 그것만 생각했다. 다행히도 쿠로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며 다가오면서 반복 재생은 중단되었다. 그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 중요한 이야기는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 온라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들이 해야 할 심층 보고서였다. 그 프로젝트 이름은 우리의 가치 있는 JTC 생활이었고 그녀는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싶다고 말했다. 그 일을 그들이 처리하길 바란다고. 그녀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는 집과 직장 생활을 블로그로 만들어 회사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사 웹사이트에 이 프로젝트는 그들이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을 요구했고 쿠로코는 그들이 이미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들에게 그것은 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오하라와 한조지는 쿠로코가 그들에게 바라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 카페에 갔고 그들은 프로젝트를 거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가 자신의 관계를 의심하고 그들을 시험하려고 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하라의 아파트가 더 컸기 때문에 한조지는 프로젝트에 그것을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프로젝트에 그녀는 함께 살겠다고 했지만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어요. 섣부른 결정이 쉽지 않았거든요. 다음 휴일에 한조지는 등산을 갔고 자연을 즐기면서 오하라와 함께 사는 게 어떤 의미일지 생각했어요. 혼자 사는 것에 익숙했던 그녀에게는 낯선 경험이 될 거라는 걸 알았지만 오하라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기에 이제는 어른이 될 때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어른이 될 때라고요. 그날 밤 오하라는 카마와 함께 집에 있었고 한조지의 결정이 어떨지 궁금해하고 있었죠. 그녀가 초인종을 누르자 그녀를 보자 놀랐어요. 속으로는 그녀가 도망갈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도망칠 줄 알았는데 그녀는 그의 앞에 서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에 대해 사과했어요. 결정을 내리느라 그가 괜찮다고 하자 그녀는 함께 살면서 따라야 할 대본을 건넸어요. 그들이 함께 사는 동안 따라야 할 대본을 집안에서 그녀는 누구든 말하고 싶으면 먼저 손을 들라고 했어요. 손을 먼저 들라고. 카마는 방에서 그들이 대본을 읽고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역할에 대해 어느 순간 오하라는 말할 때마다 손을 드는 것이 불필요하고 귀찮다고 지적했고 그래서 한조지는 손을 들지 않아도 된다는데 동의했어요. 다시 해봐. 그녀는 배낭에서 텐트를 꺼내 한조지에게 자기가 침대 옆에 칠 수 있는지 물었고 그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안에 텐트를 치는다는 생각이 오하라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한조지가 최대한 편안하게 지내기를 바랐기에 그는 동의했다. 그녀가 텐트 치는 것을 마치자 그는 저녁을 만들 재료를 사러 가게에 간다고 말했다. 이제 혼자가 된 한조지는 그들이 행복한 커플이라는 거짓말을 쿠로코아에게 팔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적어내리기로 했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카마가 자신의 뒤에 서 있는 것을 감지하고 두려워졌다. 고양이가 그녀를 공격하려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놀랍게도 카마는 마치 자신이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처럼 다리에 머리를 비볐어요. 자신이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한조지는 이 상호작용 후 안심했어요. 고양이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싫어할까 봐 걱정했었거든요. 자신이 고양이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고양이가 싫어할까 봐 걱정했던 거예요. 몇 분 후 오하라가 돌아왔고 저녁을 준비한 후 그들에게 저녁을 차려주었어요. 바로 먹기 시작하는 대신에요. 하지만 한조지는 바로 먹지 않고 창문을 열려고 일어섰어요. 텐트를 치고 나서 더워서 그랬어요.
하지만 오하라는 그녀가 자신의 아파트가 물결표처럼 냄새난다고 생각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땀으로 축축한 체육복 상의. 식사를 시작하자 한조지는 오하라의 요리 솜씨를 칭찬하며 낯선 향신료 맛이 나는데 외국 향신료를 사용했냐고 물었다. 오하라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저녁 식사 후 자신의 향신료 컬렉션을 보여주었다. 그녀에게 꽤 많은 향신료가 있었고 그는 해외 출장 중에 그것들을 구입했다. 일 때문에. 한조지는 그가 취미가 있고 일에만 매달리는 우울한 9시부터 5시까지의 직장인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기뻤다. 그의 삶이 직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향신료를 치운 후 그녀는 저녁 식사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설거지를 하겠다고 고집했다. 접시들을. 하지만 그러는 동안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아직 오하라 씨 화장실을 쓰기엔 준비가 안 됐기에 그에게 자기 아파트에서 뭔가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고 나갔어요. 오하라 씨는 그녀가 떠나자 안도했어요. 자신도 화장실이 너무나 급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혼자가 되었으니 할 수 있게 되었죠. 한조지 씨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목욕 시간을 어떻게 나눌지 물었고 그녀는 샤워해야 한다는 걸 잊어버렸다는 사실에 당황했어요. 집으로 돌아갈까 생각했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깨닫고 더 나은 해결책을 생각해보려고 했죠. 그때 오하라 씨가 공중 목욕탕에 가보라고 제안했어요. 한조지는 그의 제안에 감사를 표하고 목욕탕으로 갔지만 오하라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를 혼자 보내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는 그녀를 급히 뒤쫓았습니다. 편의점에서 비누랑 샴푸를 산 후에 목욕탕에 갔어요. 집에 가서 한조지는 오하라에게 그가 그녀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 됐어요. 오하라는 그러자고 했지만 한조지가 목욕탕에서 나오자 그녀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를 기다리면서 속으로 안절부절못했습니다. 그 감정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이어졌고 그녀는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은 서로에게 굿나잇 인사를 했습니다. 각자의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시간이 흘러도 둘 다 잠들 수 없었다. 오하라는 한조지가 신경 쓰여서, 한조지는 텐트 안이 오븐처럼 뜨거워서 였다. 오하라는 한조지에게 문자를 보낼까 생각했지만 한조지가 자기가 깨어있는지 묻는 문자를 보내기 전까지는 그러지 못했다. 오하라는 자기가 깨어있다고 답장했고 한참 고민한 끝에 한조지는 자기 텐트가 방에 있는 게 불편해서 그런 건지 물었다. 동시에 오하라는 자기가 계속 뒤척이는 바람에 한조지가 잠 못 이루는 건 아닌지 물었다. 둘 중 누구도 대답하기 전에 한조지는 너무 더워서 텐트에서 굴러나왔다. 더위를 식히도록 오하라는 발코니에 서 있으라고 하고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오하라는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발코니에 서 있으라고 했고 그리고 하나 가져왔다. 그녀가 마실 물 한 잔. 그녀가 물을 마신 후 그들 중 누구도 서로에게 말을 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둘 다 어른들의 관계가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한 달쯤 후에 그들은 쿠로카와에게 보고서를 보여주었고 그녀는 칭찬을 한 후에 그들에게 잘했다고 말한 후 그녀는 그들에게 한 달 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본사 담당자와의 회의를 위해 떠났고 그 남자에게 오하라와 한조지의 관계에 대해 잘못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사진과 보고서를 보면 그들의 관계가 진짜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짜라고요? 땀 범벅이 된 채 걸어온 그 남자는 그저 확실히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들이 전근을 피하려고 약혼을 가짜로 한 게 아니었어요. 이 때문에 쿠로카와는 새 지점장이 반드시 자기 사람이어야 하느냐고 물었고 그 남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미혼 직원들의 파일을 살펴보던 중 한 남자가 간다가 그 자리에 가장 적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간다가 알래스카로 희생양처럼 떠밀릴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사무실에 퍼졌고 다른 사람들이 간다를 놀리자 오하라와 한조지는 끔찍한 기분이었어요. 그들은 간다가 떠나게 된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고 그 후 며칠 동안 그 죄책감은 그들과 함께했어요. 그 죄책감은 그들과 함께 머물렀어요. 결국 오하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다음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그 주에 그는 쿠로카와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러 갔습니다. 알래스카로 갈 것이라고 그녀에게 말했어요. 알래스카에 갈 거라고요. 그래서 쿠로카와는 그에게 함께 가자고 했어요. 놀랍게도 그들이 창고에 도착했을 때 한조지는 이미 거기에 앉아 있었고 쿠로카와는 한조지도 그들의 약혼이 거짓이었다고 고백했다고 설명했어요. 가짜. 그녀는 그들에게 그들이 역할을 너무 잘 소화해서 정말로 진짜 커플이라고 믿었다고 말했지만 그럴 필요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이 이유를 묻자
그녀는 알래스카의 직책을 수락했다고 밝혔는데 결혼을 했기에 그녀 자신도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게 자신이 최근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다고 확신하며 그들을 보내 일을 계속하게 했습니다. 그날 퇴근 후 그녀는 그들을 해변으로 데려가 자신이 그 직책을 수락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기회만 생기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곳을 방문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새로운 나라를 방문하는 스릴은 항상 그녀의 마음을 기쁨으로 두근거리게 했고 그녀는 그 모든 순간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 그녀는 자신의 삶이 마치 직선 도로처럼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책임 때문에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직장과 가정 때문에 말이죠. 쿠로카와는 자신이 직업을 사랑하지만 여행의 흥분이 그리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알래스카의 직책을 수락했어요. 그들은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고 그녀는 남편이 괜찮다고 말했어요. 예전에 그녀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래요. 쿠로카와와 나눈 대화는 오하라와 혼조지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남겼지만 평소처럼 둘 다 그에 대해 말하려 들지 않았다. 오하라의 아파트로 돌아와 프로젝트와 가짜 약혼에 사용했던 모든 물건들을 정리하고 집을 청소했다. 쓰레기를 버리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 이외에 누군가를 생각해야 하는 스트레스를 토로했다. 결론적으로 혼자가 최고라고 동의했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믿지는 않았다. 서로에게 잘 자라고 인사한 후 혼조찌는 눈물을 글썽이며 집으로 향했고 오하라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갔지만 계단을 오르려 하지 않았다. 계단. 그것은 그가 쿠로카와가 말했던 고진 길 위에 자신을 상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깨닫고 나니 그가 한 번도 방향을 바꾸거나 다른 길로 가려고 시도한 적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도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를 따라잡자 그는 이번에는 진짜로 결혼하고 싶냐고 물었고 본조지는 주저없이 그렇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그를 사랑하냐고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녀도 자신이 그를 사랑한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출근 전 두 사람은 다시 반지를 교환하고 나머지 동료들에게 사실대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로 약혼했다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동료들에게 사실을 밝히자 동료들은 축하해야 할지 거짓말한 것에 화를 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간다는 새 커플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행복을 빌었습니다. 새로운 헤어 컬러를 선보인 신씨는 이혼 때문에 비관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하지만 쿠로카와는 그가 분위기를 망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모두에게 다시 일하라고 했습니다. 후에 오하라가 집에서 청소기를 돌리고 있을 때 기스케로 밝혀진 정체불명의 전화자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로 불안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물론 오하라는 그의 신원을 몰랐지만 그에게 화가 나지 않았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친근한 분위기로 통화를 마쳤습니다. 바로 그때 오하라는 혼조지에게서 역에서 만나자는 문자를 받았고 그는 하던 일을 중단하고 서둘러 갔습니다.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는 그녀가 빛나 보이는 것을 알아챘고 그녀가 자신이 결혼할 여자라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그는 자신이 혼조지의 눈에도 빛나 보였고 그녀 또한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함께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서로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미소 짓게 만드는 것들을 발견하고 결국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내를 구하거나 구독을 하는 건 어떨까요? 어느 쪽이 더 쉬우시다면요.